건축구조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요. 기본적인 그래서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벽 허물지 말란 얘기예요. 수직이 오면 대부분 땅이 갈라져서 모든 건물이 그 안에 들어가면 무너져요. 이게 여러분 절판이에요. 즉 완벽하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설계는 이강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심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자, 우리 전반적인 그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골라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첫 번째 제1장에 보면 일반 건축 구조가 있습니다. 자, 일반 건축 구조에서는 뭐 전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 우리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 다른 거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야 되는 건 다른 거 없는데, 자, 먼저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좀 신경 쓴다면 좀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여러분 비내화 구조가 있죠. 여러 가지 구조 중에서 대표적인 비내화 구조를 하면 여러분 철골 구조 또는 목 구조가 있는 거죠. 요걸 두 개 합쳐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도 표현하나요? 가구식 구조라고요. 자, 또 하나. 자, 전반적으로 여러분 균열이 발생이 잘 되는 거죠. 발생 잘 되는 구조. 자, 기본적으로 균열 발생이 비교적 잘 되는 구조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조족식 구조가 있죠. 자, 조족식 구조라면 대표적인 게 벽돌, 블록, 돌 구조. 얘가 균열 발생이 잘 되죠. 자,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일체식 구조. 자, 대표적으로 콘크리트가 여러분 지금 온도에 대한 균열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런 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꼭 한번 봐줘야 될 게 결론적인 거죠. 여러분 12페이지 보시면 우리 하중과 응력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결론은 이런 건가요? 여러분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건물입니다. 자, 이 건물에서 이렇게 위에서 눌러주는 힘, 상부에서 이렇게 눌러주는 힘을 여러분 하중이라 하고, 이건 버텨줘야 되는 거죠. 버텨줍니다. 이렇게 버텨주는 힘을 여러분 응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결론적인 얘기는 야, 너 이렇게 하중과 응력이 있을 때 어떤 게 여러분 클수록 좋다고요? 응력이 클수록 좋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하중에 관련된 얘기 좀 합시다. 하중에는 크게 장기 하중과 단기 하중으로 구분됐었죠. 장기 하중은 또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적재 하중, 고정 하중 먼저 할까요? 고정 하중이 있고 그다음에 적재 하중이 있는 거죠. 자, 고정 하중, 자이든 타이든 움직일래 움직일 수 없는 하중. 적재 하중은 자이든 타이든 움직일 수 있는 하중. 이걸 적재 하중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는 움직이지 못한다고 그래서 죽었다고 해서 사하중. 그렇죠? 얘는 자, 살아 움직인다서 활하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하중이에요. 건물의 자중. 자, 대표적인 활하중을 보면 사람이라든지 또는 집기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적재 하중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 하중은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눈에 쌓이는 적설하중, 자, 바람에 의한 풍하중, 그다음에 지진에 의한 지진하중, 또는 어떤 충격에 의한 충격하중,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단기하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얘도 정리할게. 야, 너 장기하중이 있고 단기하중이 있을 때 어떤 게 커야 되냐 물으면 단기하중이 커야 된다고 그랬죠. 즉 단기는 기본적으로 적설, 풍, 지진 요것뿐만이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에 전달을 해줘요? 건물에 전달해 준단 말이에요. 건물에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 기본적인 건물 잠깐 볼게요. 이게 건물이 있어요. 자, 이 건물에 눈도 쌓이고 바람도 불고 지진도 오는 거죠. 얘 때문에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단기하중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 건물이 존재한다는 조건 하에 단기하중이 존재하는 거지,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여러분 단기하중이 와도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건물이 없으니까 무너질 일이 없잖아요. 따라서 단기하중, 즉 건물에는 항상 요 단기가 포함되는 거죠. 따라서 이 단기하중 자체에는 단기만 볼 게 아니라 항상 건물이 존재한다는 조건 하에 두기 때문에 장기는 우리 봐요. 고정하중과 적자중 사람 봐요. 고정하중 전물 자체 중량이고 적자중 이 안에 들어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장기하중은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단기하중은 이 건물에다 자,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항상 건물이 존재한다는 조건 하니까 얘가 하나씩 더 붙는 거죠. 따라서 어느 게 크냐고 물어보면 단기하중이 더 크다고 얘기를 꼭 해주시라는 얘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넘어갈 겁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교재 제2장 기초구조로 넘어갑니다. 기초구조입니다. 자, 기초구조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기초의 정의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 동결선, 동결심도. 자, 동결선, 동결심도는 겨울철에 땅이 어느 깊이였죠? 겨울철에 땅이 얼마나 오는지 알아보는 거죠. 깊이가 동결선, 동결심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렇게 동결선, 동결심도는 겨울철 땅이 어느 깊이인데 항상 이런 표현 씁니다. 자, 기초는 반드시 동결선 이하에 두어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기초는 반드시 동결선 이하에 두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거 없죠. 즉, 두어야 하는 이유. 기초에 기초에 부동침하 방지 목적이죠. 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자, 여러 가지 우리 기초의 이제 구조에서 그림은 나와 있죠. 자, 이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의 명칭, 예를 들어서 뭐 말뚝이라든지 잡석, 그다음에 밑창 콘크리트, 기초판. 자, 어디서 어디까지를 여러분 기초라고 어디서 어디를 지정이라고 하는지, 자, 그것까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초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기초판의 분류. 사실의 기초판의 분류가 여러분 얘는 기초와 지정으로 구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초에는 또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독립기초, 그 다음에 복합기초 먼저 할까요? 그 다음에 줄기초 또는 연속기초, 또 온통기초가 있죠. 자, 그러면 독립기초의 개념은 요건가요? 기초판이 한 개가 있어요.
그래서 딸랑 기둥이 하나. 그래서 기초판 하나에 기둥이 하나면 독립기초. 복합기초는 이게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초판 하나가 있으면 최소 기둥이 2개 이상, 2개 이상입니다. 복합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줄기초, 연속기초. 줄기초, 연속기초는 이렇게 기초판이 계속 가는 거죠. 요 위에 여러분 얘는 단장처럼 이렇게 계속 가. 담장처럼. 얘가 계속 이어진 형태, 꼭 담장처럼 가는 겁니다. 이걸 줄기초, 연속기초입니다. 어떤 분 그러대요. 이거 반드시만 가야 돼요. 아니에요. 굽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원형이어도 상관없고요. 자, 온통기초. 여러분 온통기초는 반드시 뭐가 만들어져요? 지하실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하실. 그래서 반드시는 아니면 지하실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지하실이 형성이 되면 뭐가 좋냐면 결론은 온통기초를 사용하는 목적이나 마찬가지인데 자, 부동치마. 자, 방지 대책으로 훌륭하죠. 그럼 온통기초를 사용하는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부동치마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20페이지 보면 지정명시 따른 분류가 나옵니다. 직접기초, 말뚝기초, 피어기초, 자망기초. 여기서는 큰 거 보실 건 없어요. 자, 우리 넘어갑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제2절 지정이 나옵니다. 자, 지정에서는 봐야 될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우리 모래 지정은 뭐 큰 의미 없고요. 두 번째 잡석 지정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잡석 지정 같은 경우는 자, 우리 큰 자갈을 갖다가 세워서 깔으면서 다져주는 거죠. 이런 항목들을 여러분 정리 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자, 거기 보시면 이 잡석의 크기가 나와 있죠. 이 크기는 보통 한 100에서 한 250mm. 어떤 데는 여러분 300mm에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셨죠? 왜? 얘는 과거에 그냥 굴러다니는 걸 갖다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지만 얘는 반드시 세워서 갑니다. 세워서. 자, 그래도 반드시 한 단만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얘는 눕혀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한 단만은 까는데 얘를 갖다가 그냥 놔두면 자꾸 눕혀지니까 이것을 박아야 되는 거죠. 다져줘야 돼요. 이 다지는 방법론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거죠. 다지는 것은 무조건 가장자리에서 어느 쪽으로요? 중앙부로 다짐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가장자리를 다른 말로 주변부 또는 단부라는 표현을 써서 상관없습니다. 다시요. 가장자리를 다른 말로 주변부 또는 단부 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두드려 박아주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잡석과 잡초 사이에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그 채워 놓는다는 얘기를 여러분 사춤이죠. 그래서 사춤 자갈량이 있습니다. 사춤 자갈량은 전체 잡석 부피에 보통 25에서 약 30% 정도의 다짐을 해주면 돼요. 자, 그렇지만 계산할 때는 약 30%랍니다. 그래서 부피의 30% 정도를 사춤 자갈량 정도로 보는 거죠. 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얘의 설치 목적도 있어요. 자, 이걸 이렇게 땅에다 얘를 박아버리면 그만큼 집안이 단단해지죠. 그래서 이완단 집안을 다지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배수, 물 흐름이 좋아지는 거죠. 나중에 밑창 콘크리트 절도 약간 되는 게 그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넘어갈 겁니다. 어디로요? 자, 22페이지 보면 5번에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 나와요. 자, 밑창 콘크리트인데 이 밑창 콘크리트는 말 그대로 맨 밑에다 한다고 해서 밑창.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걸 버리는 개념을 해서 버림 콘크리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도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그래서 이 밑창 콘크리트의 첫 번째 두께입니다. 두께. 타설 두께. 보통 50에서 뭐 100mm 정도로
타설하라고 나오는데 원래는 여러분 이 희망서상에는 얼마나 나면 60mm를 기준합니다. 그래서 60mm 정도라고 얘기를 해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배합비가 존재합니다. 배합비. 자, 배합비는 1대 3대 6짜리 쓰는 거죠. 1대 3대 6이라고 하는 것은 시멘트, 모래, 자갈을 1대 3대 6으로 비벼서 자, 만든 걸 우리는 배합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최소 강도가 나와 있죠. 최소 압축 강도인데 이 압축 강도는 최소 15메가파스칼 이상의 강도가 나와줘야 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콘크리트는 왜 타설하냐 라고 하는 건데, 자, 결론적으로 얘는 바로 흙 요거 즉 잡석 지점 위에다 타설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흙이 아니라는 조건이죠. 그러면 그만큼 작업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설치 목적 한번 볼까요? 우리 교재 첫 번째 먹매김. 먹매김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여기서 기준선을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기준선이 지워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흙 위에다 놓으면 지워지니까 콘크리트 위에 여러분 먹을 놓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위에 여러분 먹을 한번 놓으면 절대 안 지워집니다. 얘가 완전히 한번 마르잖아요. 그럼 비가 와도 안 지워지는 게 이 먹줄이에요. 먹. 실제 안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바깥방수의 바탕면. 나중에 우리 바깥방수, 외방수라고 그러는데 이 바깥방수 할 때 이 밑창 콘크리트 위에다 합니다. 할 데가 없어요. 즉 잡석 같은 데는 못 하는 거죠. 왜? 구멍이 뽕뽕 뚫리고 울퉁불퉁하니까. 이면이 평편하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바깥방수의 바탕면, 잡석의 유동성 방지. 자, 얘가 들어가서 잡석을 못 움직이게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거푸집 및 철근의 공사, 즉 흙이 아니니까 이제 작업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이런 목적 때문에 밑창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여러분 지금 말뚝의 지정인사예요. 말뚝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찰 말뚝과 그다음에 지지 말뚝으로 존재하죠. 말뚝입니다. 자, 마찰 말뚝이 있고 두 번째 지지 말뚝이 있습니다. 그럼 마찰 말뚝 개념은 이런 거죠. 자, 어딘가 단단한 지반이 있습니다. 단단한 지반이라는 게 바위층에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뚝을 자, 여기 지알면인데 말뚝을 이렇게 박았어. 말뚝을 박으면 얘는 끝이 어때요? 여기에 자, 다 있으면서 모든 무게를 얘가 지지하는 거죠. 그래서 지지 말뚝입니다. 자, 그러면 마찰 말뚝은 이 원형 형태에서 조금 변형이 이루어져서 자, 표면적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도 바꿔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생긴 이런 말뚝을 박는 거죠. 근데 얘는 절대 밑에 지반이 단단한 지반이 없을 때 박는 게 바로 마찰 말뚝이죠. 자,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게 여러분 지지력도 좋고 전반적으로 이론상으로 가장 좋냐면 마찰 말뚝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마찰 말뚝을 사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부동치마 방지 대책으로 마찰 말뚝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료상의 분류가 나옵니다. 어떤 힘을 받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고 지금은 어떤 재료를 쓰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우리 교재 23페이지 보면 두 번째 재료상의 분류에서 첫 번째 나무 말뚝이죠. 네, 이 나무 말뚝은 쓰임새에 제한을 둡니다.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나무라는 건 뭐가 문제냐면 부패가 문제예요. 가장 부패. 그래서 이 부패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바로 이 얘기죠. 말뚝의 머리는 반드시 상수면 이하에 둬야 된다고. 상수면 이하에
두어야 한다라고 나오는 거죠. 상수면이라는 얘기는 땅을 팠을 때, 자, 땅에서부터 물이 나오는 그 깊이를 상수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렇게 상수면 이하에 두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요 부패 방지죠. 말뚝의 부패를 방지합니다. 자, 이렇게 부패를 방지하면 부동치마 방지를 하는 거죠. 이래서 여러분 나무 말뚝은 항상 물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였냐면 볼게요. 자, 나무 말뚝은 소나무, 낙엽성.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그 소나무나 낙엽성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생나무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생나무를 씁니다. 근데 이 나무는 생나무를 쓸 때 껍질은 벗겨서 사용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얘는 휜 것도 어느 정도는 써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고든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휘어진 정도는, 휜 정도는 자, 전체 길이의 50분의 1 이하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 세 번째, 말뚝의 머리는 부패를 방지하기 반드시 상수면 이하에 두어야 된다라는 얘기 나오죠. 껍질은 벗겨 쓰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두 번째, 기성 콘크리트 말뚝입니다. 이 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말뚝 뭐예요? 공장에서 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혹시 큰 트레일러라 시코 하는 거 보셨죠? 말뚝. 이런 형태가 대부분 기성 콘크리트 말뚝입니다. 자, 얘는 이렇게 콘크리트를 썼다는 얘기는 콘크리트 부패 안 된다는 얘기죠. 부패가 안 되니까 여러분 상수면과 관계없이 박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와 자, 깊이 관계없어요. 상수면 깊이와 관계없는 게 바로 이 기성 콘크리트 말뚝입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품질이 상반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지질이 우수하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우리 교재에 쓰여 있습니다. 세 번째,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 교재는 여러분,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입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혹시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을 이런 표현을 안 쓰고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이라고 써도 여러분 다 지금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이나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말뚝 박을 자리에다가 이렇게 구덩이를 파주는 거야. 자, 구덩이를 파주고 여기에서 여러분 지금 철근을 엮어서 철근을 갖다 이 안에 집어넣어요. 자, 철근을 집어넣고 여기에다 여러분 자갈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얘가 뭐예요? 자갈. 여기는 철근입니다. 집어넣은 상태에서 여기다 여러분 지금 뭘 부어요? 모르타르를 부어버리는 거죠. 자, 모르타르 안에는 모래하고 시멘트 있지만 이 안에 자갈이 들어있으니까 나중에 콘크리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어떤 분은 자갈을 콘크리트를 그러니까 자갈을 여기다 안 붓고 콘크리트를 같이 부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이런 거 전부 다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세 번째 보면 이렇게 있죠. 집안을 천공, 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 콘크리트 혹은 철근 콘크리트를 충전해 말뚝을 현장에서 제조하는 말뚝. 그렇죠? 자, 네 번째 강제 말뚝. 이걸 또는 철제 말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강제 철제 말뚝은 여러분 즉 강제나 철제는 모든 말뚝 중에서 가장 깊숙이 박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가장 깊숙이 박을 수 있는 이유가 있죠. 물론 여러분 기성 콘크리트 말뚝도 보통 2번 또는 3번까지는 이어 박을 수 있지만 얘는요. 자, 가장 깊숙이 박을 수 있는 이유가 얘는 연결이
굉장히 쉽죠? 용이합니다. 대부분 연결을 뭘로 해요? 용접으로 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깊숙이 박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H형강이나 또는요 강관을 이용해서 주로 박아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교재 이제 페이지 24페이지 보시면 말뚝간의 간격과 지지력이 나와 있죠. 그래서 말뚝간의 간격, 즉 나무 말뚝에 박는 간격이 있고 기성 콘크리트,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또는 강제 말뚝에서 박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상으로도 아셔야 돼요. 나무 말뚝은 2.5D 또는 650mm 중 둘 중에 600mm 중 큰가. 그다음에 기성 콘크리트 말뚝. 자, 얘는 2.5D 또는 750mm 중 큰가.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같은 경우는 여러분 2.0D인데 자, 말뚝지름에다 1000mm를 더한 값 중에 둘 중에 큰 값으로 하고 강제 말뚝 얘도 2.0D 또는 750mm 중 둘 중에 큰 값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3절에 보면 여러분 집안 조사가 나와 있죠. 집안 조사. 자, 집안을 조사한다는 말 뜻부터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집안을 조사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여기 그라운드 레벨, 즉 지표면입니다. 자, 여기는 뭐 모래층도 있고 여기는 뭐 자갈층도 있고 여기는 큰 바위도 있고 다시 여기는 뻘층도 있어. 그다음에 여기는 큰 지하수층도 있어. 이렇게 땅의 층이 어떤 구성을 어떤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게 여러분 집안 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여러분 지층에 보면 여러분 사질 지반과 점토 지반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특성들이 나와요. 요거 여러분 꼭 좀 기억 잘 해두세요. 자, 다음에 지반 조사의 여러 가지 목적이라든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고 자, 저는 한 페이지 넘어가서 우리 지반 조사의 순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지반 조사의 순서는 사전 조사, 예비 조사, 본 조사, 추가 조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여기 자, 예비 조사에서 기초의 구조 형식을 대충 결정짓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집안의 조사의 순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집안 조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여기서부터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집안 조사의 방법에 관련된 얘기.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집안 조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시험 파기는 말 그대로 한번 파보는 겁니다. 자, 다음에 짚어보기는 여러분 꼬쟁이 같은 걸로 쑤셔서 그 끝이 무슨 땅으로 되어 있는지 그 촉감을 알아보는 게 바로 짚어보기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세 번째 나옵니다. 세 번째. 자, 중요합니다. 보링입니다. 자, 보링은 여러분 영문까지는 좀 보십시오. 이걸 보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링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링은 이렇게 삼각대를 세워놓고 이렇게 파 들어가는 겁니다. 파 들어가. 자, 이렇게 파 들어가서 이 땅이 무슨 층인지 알아보는 거죠. 과거에 이게 여러분 보링이 뭐냐면 지하수 파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보링이란 말 뜻 자체가 구멍을 뚫다는 얘기죠. 우리 지하수에서 이 구멍으로 물이 나오는 거잖아. 이게 바로 보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링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두 가지 정도는 꼭 보셔야 돼요. 근데 원래 다 아시는 게 좋아요. 자, 우리 보링에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흙에 주상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원위치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 교재 보시면 시료 채취, 지하수의 측정, 또 토질 조사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이 보링의 종류가 존재합니다. 자, 보링의 종류를 보면 자, 회전식,
충격식, 오거식, 수세식 이런 종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종류 중에서 여러분 회전식입니다. 이 회전식이 가장 정확한 방식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회전식 자체가 자, 불규란, 시료, 채취가 가능해서 그렇죠. 이래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자, 요 얘기 여러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부터 나오는 방법들은 보링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이제 뭐가 있냐면 페이지 27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표준관입시험입니다. 자, 표준관입시험 영문어로 스탠다드, 페네트레이션, 테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표준관입시험 뭐 하는 거냐면 지금 보실래요? 보링을 하는 도중이에요. 자, 이 보링을 하는 도중인데 당장 내가 이 땅을 무슨 땅인지 알고 싶어. 그러면 보링 관을 빼내고 여기에다 줄을 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이 파이프를 끝에서 들어가는 흙을 채취하면 되는 거죠. 이때 여러분 이 추에 무게가 존재하죠. 무게. 몇 킬로예요? 몇 킬로예요? 63.5킬로에서 63.7킬로. 요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전부 다 맞는 거죠. 다 맞는 겁니다. 자, 이 추의 낙하 높이 있죠? 떨어뜨리는 높이. 자, 75cm에서 또는 76cm 다 맞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 맞으면 얘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들어가겠죠. 이 들어가는 깊이를 얼마 갈 때까지 계속 박아줘야 되냐면 들어가는 깊이 30cm 들어갈 때까지 타격 횟수를 구하는 거죠. 횟수를 구해요. 그래서 타격 횟수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쓰냐면 N값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N값. 이 N값이 타격이라는 표현입니다. 횟수. 이 타격 횟수에 따라서 이 땅이 무슨 땅인지는 대충 결정 지을 수 있는 거죠. 아니요.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N값이 기본적으로 보통 작을 수도 있고 N값이 클 수도 있어요. 이 N값이 작다는 얘기는 이건 굉장히 연약 집안이고 N값이 크다는 얘기는 굉장히 경질 집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N값은 최대가 50회예요. 그래서 50회를 넘어서면 굳이 더 때릴 필요 없습니다. 너무 단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즉 표준 관입시험은 도대체 너 뭐 하는 시험이냐라고 물어보면 사질 집안의 밀도를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사질 집안이 아니라 밀도가 아니라 사질 집안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표준까지 있으면 사질 집안에서는 집안 조사법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사질 집안에서 쓴다는 얘기는 점토 집안에서 쓰는 시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5번 베인 테스트가 나와 있죠. 베인 테스트입니다. 자, 이 베인 테스트 한번 볼까요? 자, 보링을 하는 과정에서 이 땅이 점토 땅 같으면 여기에다 십자 형태의 베인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얘를 돌려보는 거죠.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이게 여러분 지금 베인 테스트입니다. 그러면 이 베인 테스트는
어떤 시험이냐라고 물어보면 다른 거 없습니다. 점토 집안의 점착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점토 집안이라는 얘기죠. 아, 그렇구나. 사질 집안에서는 표준관임 시험이지만, 자, 점토 집안은 베인 테스트구나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잠깐만 볼게요. 지금 즉 베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구멍은 누가 뚫어놨을까요? 보링. 자, 표준관임 시험에서도 이 구멍은 누가 뚫어놨어요? 보링.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만약에 보링이 안 돼 있으면, 즉 보링 시험이 안 하면, 보링을 못하면 이 시험들도 못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보링이 항상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링 하는 과정에서 모래땅 같으면 표준관임 시험을 하는 거고, 이 땅이 점토일 것 같으면 베인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이게 따로따로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가,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자, 28페이지 보면 6번째 사운딩 테스트 나와 있죠.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원 위치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원 위치라는 얘기는 보링한 원래 위치에서 한다는 뜻이에요. 이 시험을 여러분 지금 사운딩 테스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운딩 테스트, 즉 원위치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적인 시험이 있고, 하나는 동적인 시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적인 건 이 둘 중에서 하나씩 찾으라는 얘기죠. 어떤 게 조용해요? 여러분 베인 테스트가 훨씬 조용합니다. 자, 동적인 건 표준관임 시험이 있다는 거죠. 요거 확인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게 여러분 물리적 지하 탐사법이 나옵니다. 자, 물리적 지하 탐사법 볼까요? 물리적 지하 탐사법은, 자, 지금 보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 우리 교재에도, 자, 그 기계들이 사진상에 나와 있는데, 얘는요, 어떤 기계만 되면 그 지역에 넓게 퍼져 있는 그 지역을 모니터상으로 대충 무슨 땅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넓은 지역을 대략적으로 또는 계략적으로, 쉽게 해서요, 대충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이 여러분 물리적 지하 탐사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대략적 대충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얘들 종류가 있어요. 종류 있죠. 자, 첫 번째 탄성파식, 두 번째 전기저항식, 자, 세 번째 뭐 동력학적 탐사법, 네 번째 방사능 탐사법. 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여러분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여러분 지내력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